우리 르네상스기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활동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라파엘로, 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 세 분을 제일 높은 자리에 놓는 게 맞겠죠. 그 르네상스 3대 거장 네. 그렇게 이제 맏 형님이 레오나르도, 막내가 라파엘로 네. 뭐 그렇게 이제 치는데 그 3대 거장 얘기가 나온 것은 하인리히 웰플린 독일 미술사학자가 그 고전 미술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자꾸 3대 거장 그런 걸 하죠. 사실은 그야말로 거대한 성운처럼 수많은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막 그 창작, 그 화학 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막 그게 어마어마한 그 문화적 현상으로 번지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3대 거장, 뭐 4대 문호 이러면 그 사람이 다 한 거로 오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 그래서 스승이 성운이라고 있고, 표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의 뭐 용쟁 호투 속에서 서로 이렇게 키워져 나간. 그렇다면 그 속에서 그 성운 속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상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레오나르도 별로 그 당시에 인정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네, 그래서 메디치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고 또 그래서 교황 뭐 이런 중요한 교회의 주문 이런 거 거의 못 받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호주머니도 텅텅 비어 있었고 가난했군요. 뭐 그런 삶을 살았지만 후대의 그 평가는 이제 빛나죠. 레오나르도는 사실 그 우리가 르네상스를 이야기할 때 이제 전인적인 인간, 네. 호모 우니베르살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미술이 그 사람에게는 그 생활 방편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차라리 어떤 그 수학 문제, 어떤 자연, 과학, 뭐 물의 흐름 이런 그 다양한 그 병장기 제작 이런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예. 그리고 시도 쓰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르네상스적 인간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전인적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곳에 방대하게 지식과 해안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일컫는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발 한 발 이제 들여가 보죠. 되게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한 탐색을 시작할 때 전기적인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기계적인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장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적을 벌였나에 대해서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에 어떤 단서를 찾는 수가 많은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레오나르도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이제 조르조 바사리 네. 전기 작가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 바사리가 사실 미켈란젤로 제자였어요. 미켈란젤로와 그 레오나르도가 어떤 점에서 약간 긴장 관계, 그래서 앙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라이벌 관계는 분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스승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두툼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레오나르도는 몇 장 안 됩니다. 아주 얇아요. 그리고 그 얇은데도 사실 부족한 기술들이 많고, 네, 그래서 뭐 고지고대로 이제 다 믿어야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일화가 남아 있는데 한 번 이제 레오나르도 아버지가요, 세르피에로가 농부, 어떤 그 당시에 농부들이 이제 가난하니까 이 용병으로 나가서 돈 벌어오고 그랬나 봐요. 네. 근데 용병으로 나가려면 이제 그 옷도 뭐 신발도 아니면 방패, 무기 다 자기가 대장간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데 방패에다가 좀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달라. 방패를 딱 들면 적군이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의 그런 그림을 섬찟한 그림을 그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이제 그 아버지가 갖고 온 거예요. 방패를 그림을 좀 그려보라고. 예. 레오나르도가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관심을 끄는 거는 그 괴물을 그릴 때 레오나르도가 막 온갖 그 파충류들 있지 않습니까? 박쥐, 날개, 뭐 이상한 도마뱀, 꼬리, 다리, 발톱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막 사지를 토막을 끊어놓고 막 낭자하게 해놓고 그거를 막 꿰매 붙여서 괴물을 창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괴물의 족보라는 게 고대 뭐 스핑크스라든지 켄타우로스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사이렌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존재들이 이제 사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의 일부, 그것을 이제 덧셈식으로 꿰묻혀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그 기괴한 그 상상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레오나르도가 어린 시절에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 없이 스스로 깨우쳐서 사실 어린애가 막 도마뱀 꼬리 자르고 이게 참 파충류나 곤충에서 네, 느껴지는 그 그렇습니다. 섬찟한 느낌, 그것을 실제 그 생물체들을 채집해 갖고
그래서 이제 작품을 완성했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예.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시는 일화를 봐서는 다분히 그 공자한 말씀처럼 생이지지한 좀 타고난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글쎄요, 타고난다.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바사리 기록을 보면 얼마나 그 그림을 잘 그리는지 창조주가 신이 레오나르도 손을 빌려서 대신 그림을 그린 것 같다. 예, 뭐 제가 그런 오프닝 기록이 때도 나옵니다. 잠깐 얘기했던 뭐 사람마다 이제 관심사가 미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 경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독신이었다고요. 독신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 독신이었습니다. 다 독신 노총각으로 죽었고요. 그 아니, 당시에 예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생애적인 사실을 볼 때 내가 강렬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독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어떨까 모르겠네요. 그 레오나르도가 사실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그래서 한 15살, 17살 때까지 이제 혼자서 맨날 돌아다니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그죠. 뭐 떠돌이처럼 막 그러니까 버려진 사생아처럼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신분, 엄마 아빠가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증이 네. 되거나 뭐 제대로 된 교육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분이었고 예술가들도 참 우리는 이제 지금 뭐 작가님 뭐 이렇게 떠받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작품 주문도 잘 없어요. 레오나르도도 피렌체에서 작품 주문 못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밀라노로 막 자기가 도망치다시피 가는데 그림 주문 그래서 대부분 수입이 술집 간판 그리는 거였어요. 아, 근데 술집에 뭐 이렇게 술 파는 데 있으면 이제 밖에 벽 같은데 뭐 포도나무도 그려놓고 뭐 디오니소스도 그려놓고 뭐 애기 술잔 들고 이런 거 막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이제 술집 간판인데 그거를 이제 그려놓으면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또 비 맞고 막 곰팡이 피고 해서 또 막 또 새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계속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대부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재단화 그거는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그것도 정말 뛰어난 작가들이 난 가난했죠. 지금 노성두 선생 얘기를 들으면서요. 사실은 그 미술에 대한 얘기 중에 지금 하는 얘기가 참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과거 지난 세기의 예술을 받아들일 때 지금의 풍토에 의존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상류사회의 산물 또는 고급한 교양의 산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령 그 당시 몇백 년 전 예술가들은 간판 그림 그리면서 아주 빈곤하게 괄시받으면서 살고 결혼할 조건도 안 됐고 그 속에서 남긴 것이다. 그 환경, 그런 삶의 조건 속에서 남겨진 그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보지 않는다면 단지 아름다움을 뭐 추구했구나 뭐 이렇게 한다면 좀 우스꽝스러운 것일 수 있겠구나. 미술관, 싶은데요. 박물관에 이렇게 잘 박제된 그런 그 환경하고 다른 거죠, 전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성장기로 한 번만 더 거슬러 갔으면 좋겠는데요. 본인이 남긴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굴 속에서 어떤 체험을 했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거는 노년에 자기 이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네. 수기 기록을 이제 조그맣게 몇 줄 남긴 게 있는데 예. 아마도 그 빈치 마을에서 이제 혼자 쏘다니고 뭐 그럴 때였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이제 자연의 소리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발길을 막 숲속으로 막 옛날에는 숲이라는 게 무서운 동네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숲에 뭐 산림욕 하러 가고 뭐 이 산에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숲에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숲 속에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아가리가 딱 벌리고 있다. 그림, 동화 이런 거 보면 숲 속에 들어가면 다 애들 죽지 않습니까? 무섭죠. 무섭죠. 숲이 적어도 18세기까지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근데 그림 동화도 그-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 아니죠. 무시무시한 얘기로 맞습니다. 일관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때 이제 저기 동굴이 하나 입을 딱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동굴 속에 이제 지금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과 호기심 그 두 가지가 어린 레오나르도의 어깨를 갖다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이제 갈등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납니다. 그 기절 끝나요. 그렇지만 아마 레오나르도 이제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두려움을 누르고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그 동굴을 답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동굴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삶 자체가 수많은 동굴들과의 만남이에요. 네. 계속 어떤 그 자연, 미스터리, 신비 뭐 이런 그 당시 오늘날에도 이제 수많은 그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는
왜 비가 내리느냐, 물방울, 왜 안개가 끼느냐, 뭐 이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네, 글쎄요, 그 창조주의 장난이라고 할까요? 창조주가 주재하는 많은 그 조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한번 밝혀내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담아보겠다. 레오나르도는 그냥 자신의 그림,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게 그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림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다. 왜 창조주의 작품, 이 피조물들은 생성소멸을 반복하면서 계속 그 우거지고 또 시들고 하는데 왜 화가가 그린 그림은 시들지도 않고 네. 또 왜 또 아기도 못 낳고 하느냐. 그 창조주의 비밀 설계도를 한번 훔쳐보겠다.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산 위에 올라가 알프스에도 몇 번 올라간지 몰라요. 예. 네.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일단 일차적 관심 대상은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군요. 예, 자연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리려고만 하면 자연은 계속 시시각각 변해가더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그래서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화가도 자연이구나 뭐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네, 같은 이제 피조물로서의 동등한 위치, 그렇지만 자연을 대상화하고 탐구의 영역 그리고 도전의 영역으로 그런 새로운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나뭇잎 하나 그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뭇잎도 얼마나 팔락거리는지 몰라요. 예. 바람이 불고 레오나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이 바로 나뭇잎의 색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이렇게 마치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그 나뭇잎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참 너무나 아름답다 뭐 그런 기록을 남겼는데 그래서 그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빛은 이제 어떤 그 신성, 아름다움 이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뭇잎은 물성을 갖고 있고 보통 때는 이제 이 퍼렇죠, 그죠? 네. 그런 색깔인데 그 빛이 투과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영감이 예술적인 재능을 관통했을 때 빛나는 어떤 그 번쩍거리는 그런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예. 공방에서 그가 두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모습 중에 뭐 이런 것도 있더군요. 가령 뭐 비유를 들면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이런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던져서 작품을 완성하는 뭐 그런 자기 이제 기법을 개발했다. 이렇듯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얼룩 이론이라고 그러나요? 뭐 어떤 방법을 개발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얼룩 이론 맞습니다. 얼룩 이론, 마키아 이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레오나르도 이제 그 회화론 책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근데 얼룩을 보라, 담벼락 보면 막 흙도 막 젖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풀씨가 날라와가지고 막 얼룩덜룩하게 뭐 돌무더기도 있고 뭐 이런 그 담벼락 무너져가는 담벼락의 음영이라든지 그 만들어낸 실루엣을 약간 이제 바람이 불면 막 풀도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른거리는 거 이제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보면서 거기에서 구성을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기마전투 장면을 그린다. 그럼 기마전투 그냥 뭐 말 데려다 놓고 합니까? 그러면 말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얼룩을 보면서 전투 장면을 구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어나는 구름이 막 번집니다, 그죠? 그 구름을 관찰하라. 구름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구름 이론, 얼룩 이론. 그다음에 그 꺼져가는 이제 모닥불 푸석푸석하고 막 불꽃도 튀고 모닥불을 관찰하고 또 이 진창에 비 온 다음에 막 질퍽질퍽 또 막 마차가 지나가고 막 하면 또 부풀렀다가 또 막 옆으로 삐져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 보티첼리는 스폰지를 이제 옛날부터 지우개로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그 물감 얼룩덜룩한 걸 벽에다 던집니다. 던지면 이제 벽이 막 얼룩덜룩 전부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얼룩을 보면서 구성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티첼리 구성은 이런 거예요. 보티첼리는 그냥 얼룩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움직이지 않는데 이제 그 얼룩 색 형태 뭐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상상을 이제 피워내라 이런 뜻이라면 레오나르도는 뭉게구름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왔다 갔다 막 찢어졌다 벌어졌다 또 뭐 엉겼다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끊임없이 같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성을 이제 던지고 저쪽에서 또 끄집어 오고 또 던지고 내가 주고받는 걸 이제 계속 하는 네. 거죠. 그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력
또는 뭐 미적 감각 뭐 이거 갖고 재주를 피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험해보고 실천해보고 네. 이런 이러한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다면 더 나가죠. 시체를 39를 해부했다고요. 의사도 아닌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체의 골격을 알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겠죠. 그 레오나르도는 우리가 이제 다른 그 시대에 그 좀 해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의사들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의사들 옆에서 이제 좀 같이 그림도 그려주고 뭐 그렇게 일을 했고요. 그 다른 예술가들이 그 해부학 그림들을 보면 사실 이제 뼈대 움직임 생김새 어떻게 뒤틀리고 또 부풀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뼈와 근육, 힘살, 이 피부, 네, 피부에 주름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공부하려고 시신을 벗겨본 거예요. 열어본 건데, 근데 레오나르도는 다릅니다. 레오나르도의 보면 뭐 태아, 뭐 태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폐, 뭐 심장, 이 순환계, 호흡계, 뭐 림프절 이런. 그러니까 레오나르도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어떤 움직임, 동작들 밀고 당기고 들고 뭐 어디 매달리고 아니면 끌고 할 때 그런 그 근육과 뼈의 움직임에 관심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느냐. 네. 인체는 이제 작은 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우주, 작은 우주, 새, 박쥐 할 것 없이 모두 이 자연 전체가 아주 정교한 이 톱니바퀴들로 이루어진 지극히 정교한 기계 장치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기계론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굴러가는지 그걸 이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기록을 보면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 교회에 그 할아버지가 100살도 넘은 할아버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막 오늘 내일 해요.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해부합니다. 해부하고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오늘 다 열어봤다. 그러나 영혼의 거처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가 관심이 있었던 건 영혼이 신체 어디에 영혼이 있는지 네. 궁금했군요.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그 모나리자의 미소를 피워 올리고 최후의 만찬에 그 보면 제자들 막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있죠. 뭐 온갖 제스처, 표정. 예. 도대체 그게 영혼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어떤 그 메커니즘, 그거를 이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술가들이 이 움직임의 연구에 국한됐다면 레오나르도는 어떤 신의 모습, 창조주의 눈으로 인체를 관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이제 모나리자 그 그림을 떠올립니다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트루비우스의 인체라고 그러나요? 인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팔 벌리고 있는 사람. 네. 상당히 많은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비트루비우스라는 건축가가 쓴 그 글을 토대로 해서 먼저 했다는 건데 좀 저간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건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는 알지만 앞뒤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그림이 그 우리 손 한 뼘 정도 크기 작품이고요. 종이 위에 펜으로 그리는데 물감도 약간 칠했고요. 근데 아주 정교합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대단히 정교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의 위아래에 글을 이제 또 잔뜩 써놨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비트루비우스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비트루비우스는 라틴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 라틴어를 레오나르도가 읽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라틴어 했습니다. 예. 그리스어는 이제 뭐 했다, 못했다 이런 말들이 있고. 어쨌든 그 비트루비우스가 카이사르 시대의 그 카이사르 공병대장이었어요. 네. 공병대장이자 또 건축 십서라는 이제 멋진 책을 남겼는데 그 책의 그 제3권 그 신전 건축 편에 그 대목이 나옵니다. 신전 건축을 하는 건축가들은 인체의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체는 이러이러한 비례가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갖다 이제 레오나르도 읽고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비트루비우스입니다. 비트루비우스를 도해한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비트루비우스는 뭐 가령 발바닥 길이가 신장의 6분의 1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그 레오나르도도 그 그림 위쪽에다가
6분의 1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아래쪽에는 7분의 1이 되더라. 내가 실측을 해봤더니 해보니까 7분의 1이더라. 달라졌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단순히 어떤 그 고대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실제로 사람 눕혀놓고 이거 다 재본 겁니다. 재보고 이렇게 조금 오차는 있었겠죠, 그죠? 네, 그런 점이 레오나르도를 돋보이게 하네요. 예. 이제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빠져나갈 수 없는, 멀리할 수 없는 그 관심사가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뭐 그 그림은 이제 누구나가 다 압니다. 일단 그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그린 게 아니더군요.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렸는데 이제 이 레오나르도의 그림이 걸작이 된 건데 미술학적으로는 어떤 점이 그 작품을 높게 평가하는 요인이 됩니까? 네, 그 작품은 특히 이제 댄 브라운 다빈치 코드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다 여자가 앉아 있다 그런 예, 얘기도 여성이라고. 있고 뭐 이상한 주장들이 나왔는데 그건 다 이제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댄 브라운 얘기 다 사실 아닌 겁니까? 네, 댄 브라운이 예. 미술 작품 특히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에 대해서 몇 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간 미술에서 썼어요. 예. 그 거짓말 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예. 어쨌든 미술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고 사실 최후의 만찬은 카타콤 회화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세기 뭐 이때서부터 이미 최후의 만찬이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1000년, 1500년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데 레오나르도의 그림은 동시대에 이제 다른 어떤 작품과도 다릅니다. 다른 작품들은 제자들이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경건한지 몰라요. 다 잘생겼습니다. 반듯하고 허리 붙이고 그 다음에 엉덩이 딱 깔고 앉아가지고 다들 약간은 우울한 듯한 표정을 짓고 근데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보면 후광이 없습니다. 일단 후광이 없다. 이건 참 후광은 사실 간단히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하루 가서 이제 동그라미 몇 개 그리면 후광이 되니까요. 안 그렸어요. 안 그립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처음 우리가 초기 스케치가 남아 있는데 그 스케치를 보면 제자들이 막 다들 옷 털고 일어나가지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 격렬한 표정, 얼굴, 그 다음에 자세, 옷주름, 출렁거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명화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스캔들이었어요. 수도원장이 참 그 싫어했습니다. 좀 제대로 좀 반듯하게 그릴 수 없느냐. 레오나르도는 그걸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보면 레오나르도 그림 그린다고 막 마차 타고 이제 막 2시간을 달려와가지고 그림 위에 그 이제 비계 딱 세워놓고 이제 위에 와서 막 팔짱을 끼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다가는 붓조차 들지 않은 채로 다시 마차를 타고 돌아가곤 했다. 그래서 막 왜 이렇게 게으른 화가를 데리고 왔느냐. 수도원장이 스포르자 공장한테 가서 막 여러 차례 불평을 토로하고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좀 이 게으름 좀 피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도 하고 했는데 레오나르도가 군주한테 스포르자 군주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화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면 제자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우왕좌왕이 가관이죠, 그죠? 그런 걸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굳이 평가를 하자면 레오나르도는 이 제자다운 모습이 제자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나약함, 그 뿌리가 막 흔들리고 있는 막 포도나무 줄기처럼 막 나뭇잎처럼 막 이 퍼덕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시인과 화가의 어떤 논쟁, 레오나르도 회화론 보면 일권 전체가 이제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랬어요. 시인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감정, 영혼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사랑, 질투, 뭐 이런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시인들은 얼마나 근사하게 표현을 합니까? 그러나 화가는 못한다. 화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맨날 뺏게 되지 안 보이는 걸 그릴 수 있느냐. 그렇게 화가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근데 네. 레오나르도는 그렇지 않다. 화가도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흔들림, 움직임, 출렁거림, 네, 이런 거를 갖다가 붓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모나리자가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출렁거리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 그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그 이후에도 그런 인간적인 모습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최후의 만찬은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게 또 적어도, 르네상스 정신을 극한으로 구현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테고 말이죠. 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얘기 속에 많이 나옵니다만 그 바사리라는 인물이 이제 전기를 써서 그런 건데 모나리자에 대해서 뭐 굉장히 상세한 얘기를 썼는데 알고 봤더니 못 보고 글 쓴 거 아니냐 하는 저 의혹을 낳죠. 눈썹이 없는데 눈썹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바사리의 글이 모나리자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유명하게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나리자 그림이 얽힌 저간에 왜 이 그림이 이토록 유명한 그야말로 인류의 그림이 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각광을 받게 된다. 그 저간의 얘기를 좀 해주시죠. 바사리는 사실은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프스를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실물을 본 적이 없었고 대신 그 퐁텐블로 성에 걸려있던 모나리자를 많은 예술 그 당시에 그 르네상스 끝나고 뭐 또 로마 대약탈 사건 1527년에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뭐 프라하, 퐁텐블로 이렇게 여러 문화 중심지가 개편이 되는데 그래서 퐁텐블로로 많은 그 화가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네.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와서 하는 얘기를 바사리가 이제 듣고 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얘기가 모나리자 미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상보다는 천상에 속한 미소 같다. 미소처럼 보인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눈썹이 막 눈썹 한 올 한 올이 모공에서부터 솟아 나와서 뭐 이런 기록을 정말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실제 눈썹은 없습니다. 없는데 눈썹이 그렇게 없죠. 묘사를 그랬죠. 엑스레이 찍어봐도 눈썹 원래 없습니다. 예. 원래 안 그렸어요. 음. 그 눈썹의 비밀은 사실은 1528년에 출간된 그 발다사르 까실리오네 이제 일 꼬르데 주아노라는 책이 있는데 궁정인 그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피렌체 여자들은 멋을 부리기 좋아해가지고 눈썹을 뽑는다. 아. 눈썹을 왜 뽑냐면 높은 이마, 기품 있는 이마를 얻기 위해서 벨라 프론트 수베르바 그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파도바, 베로나, 베네치아 뭐 다른 도시는 눈썹 안 뽑았습니다. 피렌체 여자들만 처녀고 유부녀고 막 그러니까 다 뽑지는 않았겠죠, 그죠? 멋을 부릴 줄 아는 여자들만. 모나리자 애 하나 낳고 또 둘째 낳아서 죽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새댁이죠,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좀 멋을 부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눈썹을 안 그린 게 아니고 눈썹을 뽑아버려서 눈썹이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하고 만나는 기분입니다. 오늘 얘기저기 난다 보니까. 근데 어린 시절 뭐 그냥 방랑하듯이 살았다 하는 얘기인데 생은 어떻게 마감됐을까 하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가난했다고요. 66까지 살았나요? 네. 67세.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장수한 거죠. 더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레오나르도 생활 자세는 이제 아주 채식주의자였고 네. 그다음에 깔끔했다고 합니다. 항상 그 외모가 이제 누추하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게 1584년 그때 그 주안 파울로 로마조가 쓴 그 회화의 성전이라는 책에 보면 레오나르도의 용모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 외모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을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대에 어떻습니까? 그 노년기가 되면 상당히 존중받는 그런 존재가 됐었습니까? 글쎄요, 재산도 없고, 그 다음에 작품 주문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림 자체를 이제 또 대부분 또 미완성이고, 그죠? 예. 이제 완성작이 뭐 반도 안 되죠. 다 미완성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이제 될 수도 없고, 그때 마치 이제 밀라노 궁정에 왔던 프랑스 국왕이 레오나르도에 딱 반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박식한 사람 처음 봤다. 뭐 척척 박사. 그래서 이제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 끌루성 프랑스로 이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노년을 의탁하게 되죠. 앵그르가 그린 신고전주의 화가 앵그르가 그린 그림 가운데 프랑스와 1세 국왕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는 임종을 맞는 레오나르도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군주의 시중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술의 제왕이 그게 상상이 아니고 실제라는 겁니까? 예. 어쨌든 오늘날 우리에게 그가 남긴 업적들, 특히 미술가로서의 화가로서의 그의 작품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는지 마무리 삼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작품을 감상한다. 감상법은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런 대답을 해 주시더군요. 그림, 보고 또 봐라. 눈이 짓무르도록 봐라. 보고 또 봐라. 예. 보다 보면 이제 또 고운정, 미운정. 네, 그리고 이제 그림 속에 또 줄거리를 담아내기도 하고 상상을 하기도 하고 공간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인물을 또 넣었다 뺐다 하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렇게 그리고 어떤 작품을 감상할 때 모나리자 한 점을 놓고 보는 것보다 동시대 아니면 후대의 여러 그 비슷한 유형의 초상들을 늘어놓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맞추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노성두 박사 덕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하고 좀 친해진 기분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